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영호남을 가로지르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프로야구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서서 멋진 시구도 선보였습니다. 자, 영호남 민심 투어에 나선 이유는 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영호남 민생 행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민, 영남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잊지 않고 잘 챙기겠습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네, 대통령의 시구 모습이 주말 동안 화제였습니다.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만 특히 화제가 된 데는 완벽한 자세 덕분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잘 보셨습니까? 네네.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 사실 대통령의 시구라는 것이 일종의 퍼포먼스, 그냥 네. 상징적인 장면인데 사실은 윤 대통령의 저 투구 모습은 굉장히 전문적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서 정말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하기까지는 또 사전에 10번 정도 투구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원래 또 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 아닙니까? 야구 명문에다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도 야구 동호회로 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야구에 대한 사랑도 높은데 어쨌든 그 시구 동영상이 올라온 직후에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비교하는 그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WBC 개막전에서 투구를 했는데 그거는 완바운드로 볼로 궤적이 돼가지고 튀어서 포수가 밖으로 잡았는데 이건 제대로 꽂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동영상이 굉장히 유포되면서 윤 대통령의 시구가 화제를 모았던 아주 이색적인 주말이었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투구 폼으로 스트라이크를 꽂을 수 있었던 것은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동안 야구를 좋아하고 또 젊었을 때 야구도 즐겼기 때문일 겁니다. 자, 개막전 시구자로 나서기 전까지 윤 대통령의 준비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나이스 볼! 그리고 와인드업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 할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편하시게. 네, 안정적인 투구 폼을 선보였던 윤 대통령이었는데 하구현 총재는 윤 대통령의 시구를 보고 역대급 돌직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들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최다미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 스포츠이고요. 또 어제는 개막전이어서 어제 그 야구장에서 24,000석이 모두 매진이 됐다라고. 네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다가 아무래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와는 무관하게 환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나타나자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일일이 인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30분 정도 지연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다 보니까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야구장에서 시구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구장 시구 모습 잠깐 보고 오셨고요. 시구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자,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세 번째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김재섭 위원님 좀 너무 자주 찾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어요. 물론 뭐 전국 방방 곳곳을 자주 찾아뵈면 좋겠지만은 일단 그 대구 서문시장이 상징하는 바가 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어떤 심장, 대구는 늘 그렇게 불렸었고 그 대구에서도 특히 민심을 확인하기 가장 좋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또 뜨거운 환호를 보냈던 그 장소가 바로 서문시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떤 민주당의 뭐 좀 부당한 프레임, 그다음에 좀 어거지 같은 프레임들도 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떤 국민의힘을 단단하게 지켜줬던 대구 시민들을 찾고 또 이제 특히 그 가운데 서문시장에서 우리 당 지지자분들, 대구 시민들을 찾으면서 어떤 지지층을 좀 결집하고 어떤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보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층 결집과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구 서문시장을 이번에도 찾았습니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신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실 텐데요. 대구 찾고 안보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열심히 시구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지율 지금 4개월 만에 30%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한미 동맹, 대북 메시지 등을 통해서 안보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지율 반등을 꿈꾸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수 구애 행보로 지지율 반등을 노려서 대구를 찾았다, 서문시장을 또 찾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도 민심을 외면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만 보고 정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중도 그리고 심지어 상대 지지층까지 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선미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하락은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스킨십, 지지층과의 스킨십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주 69시간 뭐 근무제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뭐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 만큼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다양한 지도부가 입성하기보다는 이른바 뭐 친윤 일색이다 하는 하나의 색깔로 좀 통일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친윤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뭐 정치적 프레임을 걸고 더 강한 색깔론을 주도하는 면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콘크리트 지지층만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다 같이 이제 하락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실 서문시장은 처음 간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에서도 왜 저렇게 일정을 짰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가야 할 곳이 굉장히 많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 반면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정치적 지지층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본인을 좋아하는 곳만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제주 4.3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극단적 주장을 하셨어요. 뭐 김일성의 뭐 지시에 의한 폭동이다라든지 아니면 진실화해 위원장 역시도 뭐 공산주의에 의한 뭐 세력의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말들이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문시장을 갔으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추념식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지지층만 찾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지적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1박 2일 행보 아니었습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사실은 호남을 방문해서 전남 순천만 행사도 가고 그러니까 동서횡단하는 1박 2일 행사였기 때문에 서문시장 간 것만 너무 부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뭐 일각의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층의 직결 사인만 보내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번에 동서횡단은 아마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일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순방 외교에 치우친 점들을 좀 국내 정치에 좀 보완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주요 행사들이었죠. 네. 순천만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의 날, 그다음에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들도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는 행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식의 이제 좀 더 동서화합의 행사도 좀 방점을 찍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서문시장 가서 이제 올라오는 그 동선을 택함으로써 마지막에 보수층에 대해서 구애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통합 행보에 가까운 것으로 좀 해석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통영, 순천, 진해, 대구 이렇게 4곳의 지역을 찾았다. 그중에서도 대구 서문시장 갔던 걸 두고 또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와서 잠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지역을 찾는 과정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곧 개막하는데 그때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장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못할지언정 중간에 일정을 좀 비워서라도 행사 중간에라도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그리고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뭐 행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최수영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께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통합 행보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이 쏟아내는 일방적인 보도를 근거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규탄 대회와 삭발식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일본에 가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약속도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도 하지 않고 일정도 픽스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일단 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무작정 후쿠시마를 가겠다는 야당 의원들입니다. 가서 뭐 도쿄전력이라든지 한일연맹 의원들을 만난다든지 일본의 어민들을 만난다든지 여러 일정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하나도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라는 그 어떤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주 금요일 출발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가겠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노리는 나쁜 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본에는 4월에 통일 지방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어떤 선거까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상당한 지지율 감소를 예상하고도 일본에게 손을 내밀고 일본과의 어떤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결국 일본 정상, 한일 정상을 마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그 국내 정치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합의도 없이 저렇게 일본을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정치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도 했던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다시 후퇴시키는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비밀로 지켜야 될 건 또 비밀로 지키고 또 공개해야 될 건 공개로 지키고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해서 오직 제 생각에는 그 목적 하나로 보이는데 그런 방식으로 저렇게 상대국을 무작정 방문한다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결례일 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다시 한일 관계 악화라는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굉장히 무례한 방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방문 여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박성민 전 비서관님, 일단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일본으로 가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인데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냐라는 것이고 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애초에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들어올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해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문한다면 그건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방문해서 뭔가 항의하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행위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물론 아직 과학적으로 좀 더 검증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산업이나 관광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가 혼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하는 것과 일본 정부의 인접국인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항의하고 비판하는 지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방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될지, 가게 될지 아니면은 안 가게 될지,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처럼 말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발언의 진위와 입장을 직접 밝히십시오. 대선 예비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방사능 유출도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선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매우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소속된 국가 11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1개 국가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의 모든 꼼꼼한 기준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방류가 되는데 아직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조율도 안 된 한국의 의원단이 야당 의원단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민당 우익 소속 의원 3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러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정부가 불허합니다. 그래서 9시간 동안 농성하다가 일본 돌아갔습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보도됐습니다. 왜냐? 일본 국내 정치적 목적의 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논란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이만큼 진일보시켰는데 그걸 다시 저는 퇴행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 또 반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이렇게 외교 성과들을 폄훼할 수 있는 이런 외교 일정들은 치밀하게 국익 차원에서 야당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어떤 구호, 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건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형의 문제가 있었다 할 때 야당이 가는 거지 우리 정부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입장 밝히고 있는데 먼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저는
오히려 큰 틀에서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외교 행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들과 후쿠시마 방문 추진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광우병 논란처럼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려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최다희 변호사는 이번 후쿠시마 방문 추진을 이 광우병과 사드 배치 논란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에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가 일단 이제 가짜 선동이다라고 여당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광우병 괴담이라든지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되어서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몇 차례나 입장을 밝혔어요. 이 후쿠시마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없었고 또 수산물이 앞으로도 들어온 일이 없을 것이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어떠한 하나의 언론이었습니다. 일본도 그 후쿠시마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지지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과 거의 동률하다는 보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것들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여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좀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윤 대통령이 직접 무엇인가를 발표할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지금 보기에 그동안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일본 정상회담 이후에도 조금 국민적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좀 더 강조하려는 것이 있는데 아마 내용은 그겁니다. 후쿠시마산 이런 것들 절대 수입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독도는 영토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정확히 밝히실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외교 행각과 외교 행보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민생을 이건 민주당이 호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외교의 문제와 내치의 문제를 같이 병행해가면서 국내 정책으로 접근하면은 모든 일들이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선도 명확히 긋고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대일 외교에 대한 어떤 성과들까지도 대국민 홍보에 직접 나서는 아마 그런 다각도의 효과를 고려하는 아마 선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갈 텐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재판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던 법정 앞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도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80대 남성이 날계란을 던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복면을 당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꽤 많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한 3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고등학교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이 아마 뭘 던졌던 날계란 같은 거 던졌던 것이 있어서 직접 맞지는 않았고요. 네. 또 지난번 그 인천 보궐선거 때는 그릇도 아마 날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치킨 뼈 그릇이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또 맞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유독 이런 투척 행위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날계란까지 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구나. 국민들에 대한 호불호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인이 맞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31일에 공판 출석했을 때 날계란이 날아왔었고 지난해 보궐선거 유세 중에 철제 그릇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또 한 번 날계란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소란이 벌어졌던 지난 금요일 법정 안에서는 한때 동지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작심하고 유동규 씨가 아마 공판에 출석을 했을 겁니다. 재판 내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이런 표현 절대 쓰지 않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씨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자, 2009년 세미나 때 당시 김문기 씨가 이재명 씨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봤을 때는 김문기 씨와 이재명 씨가 서로 멀지 않다. 가까운 사이다라고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낯을 가리는 이재명 씨를 위해서 안면 있는 김 씨를 출장에 데려간 것이다. 출장에 데려간 이유가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낯을 가리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김문기 전 처장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눈 안 마주친 15년 정치 동지 14일에 두 번째 법정에서 대면될 예정인데 아마 이 법정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후에 이제 출석했는데요. 그때 출석했을 때 잠깐 쳐다만 보고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던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쳐다만 보고 고개를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은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 모습. 지금 현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은 과거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대표 역시 자기 사람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이런 변심이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거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명이 거 정진상이 김명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신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이 자기 옆에 오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몸이 떨려서.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시장 준비 시작할 무렵 그쯤에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뜻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에 진쳐. 제가 누워들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원 잡시다. 우리 한 분의 죽음을 모십시다. 동영결을 하죠. 정진상이 딱 그러더라고. 우리 나라를 먹자. 성남시장은 출발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씨 했다고 하죠. 자, 그래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함께 법정에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공식적으로 선을 긋겠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보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입장이 반대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거의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원래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충성심과는 무관하게 자신을 꼬리자르기를 하고 오히려 변호사를 보내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존칭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 아무래도 14일에 두 번째 대면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눈을 직접적으로 마주치기보다는 뭐 강한 그러한 인상을 좀 보이는 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마주친 사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반박했을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한 사진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하거나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씨와 검찰 측에서의 답이 더 재미납니다. 사진은 찰나의 결과물이다.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 말이 더 걸작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처와 관계가 매우 좋다. 그런데 웨딩 사진 말고는 처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서로 마주보고 사진을 찍진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카메라 앵글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사진을 찍는 게 더 어색하고 이상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찰 측의 논리는 상식적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는 비상식적이죠. 뭐가 뭐 낫다, 뭐 덜 낫다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의 말은 비상식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눈 마주보고 찍은 사진 저도 뭐 사진 수천 장 찍었지만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눈을 안 마주쳤기 때문에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자주 섞인 농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린 눈은 안 마주쳤지만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했는데 우리는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주적인 농담들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 가진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입법부를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이면서 이런 억지 변론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역시도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환멸 같은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억지로 변호하기 위한 이런 변호인들의 말들이 사실은 저는 사회 전체에 좀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보고 그 변호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지금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민 전 비서관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 좀 납득하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핵심은 어쨌든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 알고 있던 사이였던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유동규 씨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같이 배석해서 보고도 했고, 뭐 같이 골프를 치러 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께서 살아계셨을 때 검찰에 했던 진술과 유동규 씨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은 직접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여러 번 보고를 했고 뭐 전화도 주고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사진에서 눈이 마주쳤고 안 마주쳤고 저렇게 변호를 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변호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고 김문기 처장께서 살아계셨을 때 했던 진술과 유동규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유튜브를 나가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엇갈리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법률가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변론이 되느냐라고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최다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론을 하시면 만약에 한다면 승소할 자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눈 마주친 사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친분 관계가 없었다라는 주장인데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사진을 찍으면서 눈이 마주쳤다고 친분 관계가 있고 눈이 안 마주쳤다고 친분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친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떠한 근거라고 하는데 저 부분보다는 이제 이재명 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위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또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만약에 저 둘 검찰 측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측 주장을 둘 다 듣는 판사의 입장이라면 네. 아무래도 검찰 측의 주장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다는 걸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는 성남시청에 설치된 CCTV 진위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대표는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유동규 씨는 대국민 사기라면서 가짜 CCTV였다라고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찍어놓겠다. 대국민 이제 사기국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이 CCTV였고요.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성남시 관계자가 CCTV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시죠. 문화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시장 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늘 가동된 게 아니라 간간히 언론이 취재할 때만 작동시키고 나머지 시간대는 꺼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얘기와 조금 더 가까운 얘기를 성남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달라진 게 그거였습니다. 이름표 달기였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예, 그 자기가 시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 경기도지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소속과 이름을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명찰처럼 달고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책임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내가 책임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시민 봉사 서비스를 아주 책임지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공무원에게 구현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 또 하나가 CCTV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더구나 공개된 것도 있지만 아예 CCTV를 달아놓음으로써 내 행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로 보면 이게 거짓말이었고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운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해서 보여줄 때는 이것을 작동하고 필요 없을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필요 없을 때 작동하지 않았을 때 아까 이재명 대표가 온 것처럼 책갈피에 뭐가 끼어서 왔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떤 행정의 지속성, 일관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자꾸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정보와 상황들을 재해석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의 공공재적 요소가 사라지는 그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 성남시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도 조금 신뢰성을 좀 잃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서는 이제 뇌물과 관련돼서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시장 집무실에 CCTV가 있었고 본인이 근무하는 것도 다 같이 공용으로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뇌물과 관련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두 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집무실 CCTV는 거의 꺼져 있었고 껐다 켰다를 했다는 거 필요할 때만 그리고 공용 공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파티션이 있어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서 두 가지의 근거가 이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가 CCTV를 설치했을 때 이걸 자비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세비로 했을 테고 세금으로 이 CCTV를 설치했는데 수시로 껐다 켰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CCTV를 박성민 비서관님 왜 설치해서 세금 낭비를 했다. 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일단 지금 보면 껐다 켰다 했다 또는 뭐 아예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CCTV 자체는 진짜였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그 작동을 계속 24시간 했느냐 아니면 뭐 간간히 필요할 때만 작동을 시켰느냐 여부인 것 같은데, 일단 목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과거에 설명했던 것은 이제 뇌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불법적인 민원을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조금 투명하게 행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이제 CCTV가 작동됐냐 아니냐 보다도 그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또는 그런 불법적인 청탁이나 돈을 거는 사람들에게도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경고성의 발언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조금 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꺼놓고 있었던 시간대, 켜놓고 있었던 시간대가 조금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주고 받았던 뭐 사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기와 날짜와 CCTV가 작동했던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이 성남시청의 CCTV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시장도 2번이나 바뀌었고 시청 건물도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위원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충 뭐 뇌물죄 공소시효가 한 10년 뭐 전후로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법률가고 이 뇌물을 받았을 때 이게 향후 언제까지 처벌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 정도로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CCTV를 설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동안 이런저런 뭐 CCTV 자료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확보가 되어 있을 거고, 나중에라도 본인이 어떤 뇌물죄로 뭐 소송이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증거 자료로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게끔 저는 자료 확보는 최소한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CCTV를 설치할 정도의 꼼꼼함과 치밀함이라고 그러면. 근데 CCTV는 있었지만은 CCTV에 설치됐던 영상본은 성남시장 되자마자 다 없어졌다. 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어떤 소송이나 나중에 어떤 본인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을 대비해서 CCTV를 했다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는 게 보통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CCTV 자체가 가짜였다, 보여주기 싫었다 힘을 싣는 이유는 그 남은 CCTV 자료를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데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명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당금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금질 과정이다. 단련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명검을 만들려면 당금질하는 게 맞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망치질하는 게 또 맞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역사상 가장 또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뭐 후보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 이래 역대 대선 후보 이래로 저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도 처음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추천하고 정치적 후견인 역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자기 보좌관 같은 사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으나 저것이 보편적 민주당 지지자와 우리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00번 소환 압수수색 당한 게 그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갔습니까? 있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고 그 모든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줬습니다. 검찰이 임의로 가서 막 함부로 해집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저런 사실 말은 저게 궤변이고 저게 왜곡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듣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담금질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담금질로 설령 칼이 만들어진들 그 칼이 제대로 베일 수 있는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렇게 원로라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그런 미래를 좀 해안을 내보이는 그런 경륜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무한대로 감싸는 발언은 본인의 실수를 좀 만회하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원로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권노갑 고문도 일단 그때 당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일단 부결을 하되
다음에는 뭐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연일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이해찬 전 대표는 최다현 변호사님 이 타이밍에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국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담금질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표로서의 다음 총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이 출석도 괜히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대표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담금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이고 무리한 수사이고 어떠한 혐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재판 과정이 끝나서 그 여러 재판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던 것은 나중에 오히려 민주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서문시장 가고 대구에서 시구했던 이런 걸 두고 3분의 1, 국민의 3분의 1만 바라보고 자신의 지지층만,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한다라는 비판도 앞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행동도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 3분의 1에 해당하는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고 저런 메시지를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혹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5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는 게 현실인데 저런 얘기하는 건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전체 국민 중도층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정치한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근에 정치의 흐름이 너무 이제 강성 지지층 또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몰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갈 곳 잃은 중도층만 계속해서 양산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 당 안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팬덤의 문제 또는 뭐 팬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뭐 일부 강성 지지 당원들이 뭐 누군가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포토샵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좀 잘못됐다라는 자성이 저희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당의 분위기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여러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가 봤을 때는 사퇴론이 좀 일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뭔가 사퇴나 뭐 자리에서 내려와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당 안에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자리를 잡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결집하는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찬 대표께서는 저것이 이제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제 당원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당원들이 아무래도 좀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자 하는 의도도 섞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짧다면서 민주당 집권 20년을 외쳤다가 그 오만함이 심판받아 정권을 빼앗기게 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민주당식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제발 조용히 한 발 물러나 있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민주당식 정치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자꾸 제공해 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요. 사실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해찬 리스크라고 불릴 만큼 그 굉장히 거친 언행들이나 어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어떤 국민들에게 실망을 일으킨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해찬 대표가 저희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와 이제 부산광역시 두 개의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부산 뭐 재미없는 도시라고 했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엄청 들고 일어났었던 때도 기억하고 얼마 전에 또 회고록을 펼쳐내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엘리트 의식 같은 것들을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비판했던 스카이 출신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더 많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원로격, 당의 지도자격이 되는 분이 하는 말마다 이런 국민 어떤 반대 여론을 휩싸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분이 오히려 네.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이해찬 리스크다 이렇게 저는 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리스크로 불릴 만도 하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과거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뭐 결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건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자신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 항상 유념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아침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소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2020년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지난 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민주열사 성지라 불리는 모란공원으로 이장이 돼서 논란입니다. 이장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2차 가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새벽에 물론 새벽에 이장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장하고 난 이후에 예를 갖추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기습적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장을 했다는 건데 최대 변호사님 이건 충분히 여론을 의식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는 오후 3시에 이장될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이 묘지가 이 민주화 열사들에 있는 이 공원으로 이장된다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들을 위시해서 2차 가해 논란이 굉장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3시에 이장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공원 얘기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이장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이장이 완료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도둑 이장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 저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유가족의 권리일 수는 있어요. 그럼 뭐 네. 이장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듯이 어디에 묘를 쓰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국립 현충원이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지정한 시설물 외에는 어디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모란공원이 이거 아닙니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것이 거기에 보면 박종철 전 열사라든가 백규환 선생이라든가 전태일 열사 같은 대한민국을 근대화의 그 족적에서 정말 민주화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분들이 한 200여 명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저기를 추앙하고 또 그 마성에 있는 모란공원 자체를 저렇게 약간 성역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은 어쨌든 고인이 됐지만 그 어쨌든 굉장한 또 논란과 추문 속에 그럼요. 생을 마감했던 분 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본인도 조용한 아마 삶의 그 휴식을 원했을 텐데 저렇게까지 새벽에 아니 정말로 유가족이 떳떳했다고 한다면 낮에 이장하지 왜 저렇게 새벽에 출근도 하기 전 8시 전에 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장할 이후에 저 아줌마 사진은 오후 3시 아마 추모하는 사진 같은데 저는 뭐 유가족의 권리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화 진영 혹은 민주화를 통해 헌신해왔던 분들에게 오히려 어떤 그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고인의 추모하는 방법도 사후에 어떤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저렇게 어느 특정 장소에 묻힌다고 해서 그분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거나 그분이 존중받는 그런 것들은 아닌데 유가족들의 뭐 판단은 전 존중합니다만은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낳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란공원으로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추론해 본다면은 네. 어쨌든
박원순 전 고인이 되었지만 시장의 삶이 뭐 굉장히 빈민을 위하고 어떤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했던 그런 어떤 사회운동가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묻힌 그런 쪽에 묻혀서 고인의 어떤 삶이 마지막에 좀 훼손됐던 의미가 훼손됐던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유가족들의 의도가 담기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사회적 어떤 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존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특정 장소에 묻혔다고 갑자기 없던 것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여성계가 반발하고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우리 진보 진영에서조차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그 합당하고 옳은 행동이었나 하는 근원적 의구심 갖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행정소송 중에 이제 변론 기회를 받고 했던 이야기인데 강난희 씨가 역사는 남편을 무죄로 기록할 것이다. 일방 주장만으로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극단적 선택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이건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최수영 교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건 입장에 따라서는 도둑 이장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을 테고 반대쪽에서는 유가족의 권리다라는 입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상민 전 비서관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인권위가 여러 가지 직권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고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은 결론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저는 사회적으로 평가도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를 향해서 가해졌던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치권이 뭔가 논란을 키우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장을 두고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갑자기 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묘가 파헤쳐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서는 아무래도 묘가 파헤쳐지는 불상사가 있다 보니 이장을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왜 모란공원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딱히 말씀을 덧붙이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유가족 측에서는 무죄다. 박원순 전 시장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2차 가해다라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난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질을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묘소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이장 유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은 몇 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했고 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시로 오셔가지고 1시간 남짓 머물다 가셨어요. 아무 문제 없고 5만 원권 자기들 제가 3만 원 내드렸고 밤에 그것도 서울에서 심지어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가 벌어졌습니다. 납치가 벌어졌고 43시간 만에 검거했지만 납치된 피해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재섭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한 원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경찰의 수사와 지금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은 코인 투자 문제와 연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남편이 지금 현재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어떤 투자 사기에 좀 연루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 사기를 당한 어떤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원한 때문에 그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인인 지금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범행 동기가 가상화폐, 코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강남 한복판 납치 살해 이유는 가상화폐다. 피해자 과거 가족과 A코인 투자사를 운영했고 투자 코인 회사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 A코인 투자사의 이사로 지금 등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그 코인 회사 투자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 지금 법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마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코인 사업에서 큰 손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납치와 살인을 교사한 혐의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조직폭력배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세 사람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다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3명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에 지금 2명이 더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 해당 2명은 지금 주범으로 보이는 저 A 씨와 A 씨가 저 회사에 가상 자산을 투자를 할 때 같이 관여된 인물이고 그 2명 중에 한 명은 또 이번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네. 법적 분쟁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2명 정도가 더 공범이 있고 추가적인 공범도 있을 가능성을 현재 검찰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돈과 연결되어 있는 원한 관계가 동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3명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범 A 씨 말고 B와 C는 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B와 C가 그러면 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원한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주범인 A가 B와 C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청부살인과 관련된 것도 수사선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아마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다임 변호사, 이럴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단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 해당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증거가 이제 굉장히 많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알 권리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4가지가 다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그리고 공범 관계 등을 다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에 신상 공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 관계를 좀 더 수사한 이후에 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공개 가능성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다시 이번 주 중에 비가 오면서 조금 싸늘해진다고 하긴 하던데 지난 주말 아마 야외 나들이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 5도, 6도, 7도 이렇게 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냉면 가게를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저도 여의도에 갔었는데 여의도의 냉면 가게에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냉면 한 그릇 사 먹기가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경제인데요. 자, 냉면 한 그릇에 곧 2만 원이 되겠네. 이미 평양냉면 기준입니다. 평양냉면 기준으로 15,000원 이상 받는 곳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한 가게 봉피향이라고 적혀 있네요. 벌써 봉피향 을밀대 줄줄이 인상한다고 하는데 16,000원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16,000원. 냉면 한 그릇 먹는데 16,000원. 지금 패널 4분 나와 계신데
저까지 포함해서 5명에서 냉면 먹으면 바로 9만 원 찍히는 겁니다. 10만 원 찍혀서 누구한테 싸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 버렸습니다. 냉면 가격 이제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중에서도 냉면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평양냉면의 경우에는 이제 곧 2만 원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가격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냉면 가격 16,000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중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정말 냉면이 이렇게 16,000원에서 2만 원대로 진입한다니까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누들레이션. 그러니까 국수의 누들과 인플레이션의 레이션 합성해서 국수가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거죠. 누들레이션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사실 2만 원, 16,000원이면요. 그냥 서민 대중이 먹기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네. 뭐 짜장면이나 이런 다른 칼국수의 값들이 아직은 뭐 7, 8천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아야 이제 10,000원대 아직 못 갔는데 냉면은 이제 거의 2만 원 시대 접어든다는 건 굉장히 좀 슬픈 소식이고 사실 요즘 냉면이 워낙 대중에 사랑받다 보니까 뭐 옥동자, 뭐 평뽕종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냉면 상호마다 옥자가 들어가니까 그 옥동자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평양냉면을 너무 사랑한다 해서 평뽕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본격 더워지는 이번 달부터 냉면을 찾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또 되는 측면은 워낙 지금 메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국내산도 그렇지만 해외 수입산도 우크라 때문에 많이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요새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를 수밖에 없는 업주들의 정말 그런 어떤 속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많이 사랑하는 냉면 2만 원 시대 참 우리가 아침부터 보기에는 너무 좀 답답하고 참 슬픈 소식입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지금 최수영 교수께서는 가격이 좀 오른 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밀 주산지 강원도 강풍 피해로 강원도의 메밀이 가격이 좀 올랐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입 원가도 급등했다. 그리고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냉면 가격을 매년 올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신문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한 4,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15,000원, 16,000원 또 순 메밀의 경우에는 18,000원 이미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원재료 가격도 오른 데다가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전기, 가스요금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 18,000원 이래도 굉장히 비싸지만 냉면 2그릇 먹고 예를 들면 만두 먹고 이러면 거의 뭐 3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냉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점심 식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점심 식사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냉면 가격에 너무 오르는 냉면 가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대선 당시의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추문 입막은 용으로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16년에 이제 성추문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입막음 용이 있었습니다.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막음용으로 1억 7천만 원을 이 여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현지 시각으로 4일쯤 아마 모레쯤 법정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데 지금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 시위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기소 이틀 만에 후원금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억 5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뜨거운 주제가 돼버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백악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미국 전역에 있을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기소됐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받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머그샷도 찍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죄 판결이 나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 미국의 그렇습니까? 선거법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미국은 유죄 판결에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 시민이고 35세 이상이고 14년 이상 미국에만 거주하면 대통령 출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많이 모이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공화당 주자 중에 50% 넘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다음 미국 대선도 결과적으로 시즌2 도널드 트럼프와 그다음에 바이든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의 미국의 또 공화당과 민주진영의 또 시즌2 격렬한 대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